세포의 수명과 노화. 세포의 수명과 노화. 헤이플리카 무헤드가 발견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한계는 세포가 매번 분열할 때마다 DNA 세일이 점점 짧아지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자락은 복제 기호의 배치 때문에 온전히 다 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끝이 조금씩 짧아진다. 텔로미어는 신발끈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끝에 붙이는 플라스틱에 비유되곤 하며,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는 것이 노화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해왔다. 그러나 헤이플릭의 한계가 있긴 해도 우리 몸은 텔로미어의 마모를 막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199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한 연구실에서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젊은 교수는 대학원생인 케이럴 그라이더 존스 홉킨스라는 단백질을 발견했다. 텔로메르에서는 DNA 가닥 끝에 염기장을 덧붙임으로써 가닥 전체가 온전히 다 복제될 수 있게끔 하기에 텔로미어 단축의 위협을 해소하고 세포가 헤이플릭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이 효소가 노화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열쇠처럼 보였다. 세포가 복제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서 늙어가는 조직을 재생시킬 능력을 잃은 이유는 텔로미어 단축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계속 분열할 수 있게끔 텔로미어 기회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무언가가 너무나 좋게 들리는 나머지 과연 맞는지 의심이 든다면 아마 그 의심이 맞을 것이다. 텔로메르의 활성은 암의 주된 표제 중의 하나다. 암세포를 무한정 계속 분열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불멸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효소다. 따라서 노화하면서 이미 후성 유전학적인 변형과 돌연변이가 많이 축적된 세포에서 텔로메르에서 활성을 인위적으로 정진시킨다면 뜻하지 않게 암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나쁜 세포에게 계속 분열하며 하여 나쁜 세포를 더 많이 생산할 힘을 부여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만화책의 독자라면 DC와 마블 세 개의 영웅 및 악당 중에서 상당수는 초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님을 안다. 대신에 그들은 변신을 일으키는 사건을 겪으면서도 독특한 능력을 획득했다. 세포에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세포도 앞서 말한 분자 변화 중에서 일부를 겪으면서 새로운 행질을 습득할 수도 있다. 이런 행질 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화하는 이유다. 하지만은 해로운 것도 있다. 그렇게 변형된 세포는 우리 몸의 악당이 될 수 있다. 암세포가 바로 그런 사례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세대를 거치면서 행질들을 추가로 습득하면서 이윽고 불멸성을 실현하고 이후 세포들로부터의 입력을 차단하고 손상된 세포를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이중안전장치를 회피하고 대량의 혈액과 에너지원으로 독차지하고 이윽고 다른 조직으로 퍼져서 이주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행히 진화는 우리 몸에 변형된 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못하게 막는 이중안전장치로 거쳐져 나왔다. 세포의 암으로 변할 가능성을 높이는 DNA 손상이나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면 세포의 변화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세포는 암세포로 변하는 대신에 노화세포라는 것이 된다. 세포 노화는 스트레스로 유도된 상태이며 대개 텔로미어 단축, DNA 손상, 이후 세포가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촉발이 된다. 암세포 달리 노화세포는 분열이 불가능하다고 손상되었다고 여기저기에 또 분열하여서 자신의 사고를 만드는 능력이 꺼지는 탓이다. 그러나 암세포처럼 노화세포도 죽이기는 어렵다. 세포의 죽음을 막고 간당간당한 상태로 그냥 버티게 해주는 것이 노화세포의 메커니즘이다. 이 때문에 이런 세포를 좀비세포로 일컫는 이들도 있다. 노화세포는 죽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온전한 것도 아니다. 노화세포로는 대안은 손상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는 탁월한 방법이긴 하지만 나름의 문제를 일으킨다. 노화세포는 대개 그저 나무만 있게도 고집할 뿐인 온화한 세포가 아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는 사실상 독성을 띈다. 대부분의
노화세포는 분열 능력을 잃고서 세포 죽음을 회피할 뿐 아니라 매우 특별한 행동을 유도하기 시작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세포와 달리 염증 유발 유전자를 계속 활성화함으로써 주변에 지속적으로 폭넓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염증은 분자 손상을 더욱더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후 세포들을 노화세포 심지어는 암세포로 변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조직의 노화세포가 셀수록 기능 이상은 점점 더 지속적으로 반복 및 확산한다. 노화세포로 변하는 정상세포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분열하여 조직을 재생하는 세포는 감소한다. 우리가 젊을 때에는 세포의 죽음 및 노화세포로 전이되는 것에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세포를 대체할 보급장소가 몸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줄기세포가 등장한다. 줄기세포는 사라진 요리 재료를 다시 채울 자원을 제공한다. 줄기세포의 종류는 많다. 성치 줄기세포는 뼈서, 근육, 뇌의 특정 부위 및 간, 또 피부 등 다양한 기관에 조금씩 들어있고 줄기세포 틈새라는 곳에 자리하며 대개 두 가지 주된 기능을 한다. 하나는 분열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더 많이 만드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유형의 세포로 변해서 조직이 이런 세포를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표면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모되기에 대비책이 필요하다. 표피 줄기세포는 분화하여 적성수간 세포로 바꾸어서 피부의 바깥층에서 마모되어 사라진 세포를 보충한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성체 줄기세포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몸이 노화할수록 가용줄기세포의 수는 줄어든다. 결과로 조직에서 사라지거나 손상된 세포를 대체하는 능력도 점점 지장이 생긴다. 줄기세포 자체도 앞서 설명한 손상시키는 분자 변화를 겪음으로써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변화는 줄기세포의 자기 재생 능력이나 분화 능력을 손상시킬 것이다. 때로는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라는 노화 관련 돌연변이가 줄기세포의 자기 재생 능력을 증질시킬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손상된 세포는 자신의 복제본을 더 빨리 만들므로써 줄기세포 집단의 세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세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진화는 줄기세포 집단에서 특정 돌연변이를 지닌 세포들의 비율을 높인다. 이 과정은 백혈구의 노화라는 맥락에서 깊이 연구되어 왔다. 한 예로 연구자들은 노화가 진행될 때 면역세포 집단에서는 매우 특정한 돌연변이를 지닌 줄기세포들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70세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약 10에서 20%는 백혈구의 몇몇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그 세포들이 지나치게 많아진 줄기세포 클론을 통해서 생겼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클론들이 존재하면 머지않아 여러 정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심혈관 질환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런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진화 및 선택이 생물 수준에서 나타나는 노화 관련 변화들 중에서 일부를 사실상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세포 세계의 자연 선택. 최근에 내 좋은 친구자 동료님으로서 되었기에 괜히 백흥한가 이런 개념들을 놓고 토론할 때 그는 연구가 뛰어난 의사이면서 생물학자인 존 킨스의 논문을 꺼냈다. 케인은 논문의 한 대목을 읽어주었다. 우리는 자연적인 변이와 자연 선택의 조합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가장 잘 적응한 종을 출현 및 전송시키고 적응하지 못하는 종을 폐기하는 힘이라는 개념에 익숙하다. 이는 생물학의 근본 정리다. 그러나 한 종의 개체들 사이의 경쟁에서 한 동물 내의 개별 세포들 사이의 경쟁으로 눈을 돌리면 자연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것을 본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자연 선택하면 우리는 의뢰의 종 수준을 떠올린다. 가장 느린 영향이 사자에게 잡아먹히거나 화려한 깃털을 자랑하는 공작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상황이 그렇다. 하지만 자연 선택은 종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줄곧 일어나고 있다. 한 종의 개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우리 몸의 세포들도 경쟁한다. 자신의 사본을 더 많이 만드는 세포들은 이기고 죽어가거나 더 이상 사본을 만들지 못하는 세포들은 후대의 세포들을 구성할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런데 세포의 적응도를 높이는 무언가가 정작 그 세포가 속한 개체에게 해로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결과가 바로 암이다. 적응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세포는 매우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다. 암세포의 세계 정복을 맡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속한 세계에 너무나 큰 부담이 가해져서 그 세계 자체가 파괴되고 만다. 그렇기에 노화를 생각할 때 각 세포의 건강함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세포와 분자로 이루어진 체계가 얼마나 잘 조화롭게 협력하는지, 생물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좋은 공동체가 그렇듯이 세포들은 이웃한 세포들을 잘 안다. 이웃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등등등등. 그러나 그토록 아름답게 구성되고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던 신호 전달 과정은 생물이 늙어감에 따라서 망가진다. 세포들이 기능 이상을 일으키거나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세포 집단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 사회에 있는 개인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사회 관계망을 이룬다는 것이다. 세포 디스토피아와 무정부주의자의 출현. 그렇다면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해쳐야 되는 것일까? 집단을 튼튼하게 유지했던 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인류 집단이나 사회와 비교하면 조직 및 기관의 노화 관련 조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잘 연결된 생물학적인 사회에서나 세포가 개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 붕괴를 일으키는 요인들 중에서 상당수는 생물과 노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인구 과잉, 또 자원핵 등 경로의 붕괴, 환경 파괴가 그렇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화가 시작될 무렵이면 우리 세포 공동체의 환경과 기관시설은 크게 훼손된 상태다. 손상되고 잘못 접힌 단백질들은 덩어리지고 세포 기능을 방해한다. 세포들을 감싸고 이웃 세포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전달을 촉진하는 구조 단백질도 해체가 된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세포 및 노화 세포는 만성염증 환경을 조성하고 그 결과로 이웃 세포들까지 손상시켜서 세포 스트레스와 노화, 죽음을 더욱 촉진할 수가 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환경이 점점 더 유독해질 뿐 아니라 세포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의 공급량도 줄어든다. 늙을수록 세포가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의 효율이 떨어진다. 세포의 발전소라고 여겨지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것들도 손상이 축적되면서 에너지 생산 능력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우리 몸은 늙어갈수록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잃어가기에 B12 같은 중요한 비타민, 칼슘, 엽산철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세포 환경과 가용 자원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서 세포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디스토피아처럼 보일 수도 있다. 연구자들이 알아차린 특별한 점 하나는 젊은 조직에서는 특정한 정체성과 역할을 지녔던 세포가 조직이 늙어가면서 그런 성질을 잃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도하지 않는 특이성의 상실인지 아니면 전력적인 전환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편으로는 노화와 함께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손상 축적의 산물일 수도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포들은 젊었을 때는 특정 역할의 수행을 도왔던 독특한 형질들을 잃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세포가 특이성을 잃는 것이 주변 사회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 이웃 세포들이 죽거나 노화하거나 기능을 잃을 때 남아있는 세포들은 그 몰락한 이웃들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한다. 좋았던 이 시절에 했던 것보다도 더 회복력과 융통성과 적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사회활동을 하고 한 집단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을 때에 말이다. 디스토피아 소설을 읽었다면 자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들이 생존한다는 것을 안다. 식량을 구하고 비신치를 마련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이다. 남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이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늙어가는 세포들 중에서도 암세포처럼 엄격한 정체성을 버리고 만물박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잘 살아가는 듯하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이런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집단 전체가 붕괴한다.
앞서 말했듯이 암 생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유지된 견해는 다른 변이 적적이 암을 일으키고 이 끊임없이 굴러가는 주사위가 늙어갈수록 암의 위험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반대로 뇌동양인 콜로라도 대학의 제임스 더그레이 골레는 최근에 적응적인 종양골성 모형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젊고 건강한 조직에서 보이는 조건에서 정상세포가 번성하는 것은 바로 그 특정한 미시 환경에 적응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론이다. 이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들어서 미시 환경과 다른 세포 정도들이 변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 불행히도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세포는 암과 관련된 돌연변이를 습득할 것이 가능성이 높다. 자극적이며 또 빠르게 자라고 융통성을 띠는 세포다. 그래서 더그레 고리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 세포가 암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돌연변이를 끊임없이 습득하지만 노화로 환경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세포가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질병 원동력으로서의 노화.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주로 암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늙을수록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이 암만이 아니다. 생애의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건강기능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증상과 질병에 훨씬 더 취약해진다. 노화 이런 주요 질병들은 앞서 기술한 분자 및 세포 변화의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후성유전학적인 변형, 줄기세포 소진, 첼로미오 마모, 유전체 손상, 노화 축적, 단백질 향상성 상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이상, 세포 간의 의사소통의 변화, 영양소 감지 능력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분자와 세포의 노화가 대다수의 만성질환의 주된 원인이다.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해마다 약 1,80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주된 사망 원인이다. 이 질환의 근본 원인은 노화에 따라서 드러나는 변화들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결과 나이를 먹을수록 심근경색, 더 심방 잔떨림, 뇌졸중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는 주로 혈관 구조와 심장 자체에서 노화 관련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동맥은 늙어갈수록 구조 단백질과 세포의 기질이 노쇠하기 시작하면서 뻣뻣해진다. 또 동맥경에 산화한 지방 플라크가 쌓이면서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데 피가 흐르는 통로가 좁아진다.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질단백질은 동맥벽에 침투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이 반응은 대식세포로는 면역세포를 끌어들인다. 면역계는 인지한 외래 침입자로 무력화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가동한다. 인지한 위험물을 감싸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식세포가 세상 지질단백질을 집어삼킬 것이다. 지질을 담고 있는 이 대식세포를 거품세포라 하고 이 세포는 시간이 흐르면서 쌓여서 병이나 동맥에 커다란 지방 줄무늬를 형성한다. 불행히도 노화함에 따라서 이런 플라크는 더 커지며 그 결과 온몸의 조직과 기관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할 수도 있다. 심장 동맥이 거의 완전히 막히면 혈액과 산소가 더 이상 지나가기 어려워지며 그 결과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이 촉발된다. 게다가 혈액은 좁아진 통로를 지나갈 때에 더 강한 압력으로 밀리기 때문에 플라크 조각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떨어져 나간 조각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이어고 더 작은 혈관을 틀어막을 수 있으며 뇌의 작은 혈관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런 플라크 조각이 혈관을 완전히 막으면 뇌졸중이 생길 것이다. 거꾸로 막힌 혈관에 압력이 쌓이면 혈관이 파열되어서 내부적으로 피가 스며들어서 뇌출혈,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다.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원인에 비추어 볼 때 노화함에 따라서 이 두 질환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고혈압은 많은 노화 관련 동맥 변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90세를 넘는 사람 중에서 약 3분의 2는 고혈압이 있다. 고혈압은 심장구조의 변화도 촉진한다. 심장에서 피를 뽑아내는 주된 방어벽이 늘어나는 좌심실 비질환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래 되면 심장근의 탄력이 떨어져서 뿜어내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노화 관련 심혈관계 증상이 더 악화된다. 제2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은 노화 과정에 강하게 뿌리를 든 질환이다. 진화를 통해서 우리 몸은 영양소의 이용과 저장을 조절하는 뛰어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이 점은 굶주렸다가 식량을 구하곤 하던 생활 방식을 지속하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는 가용식품이 풍부하며 결과로 열량 섭취가 흔히 일어날 수 있다. 과식은 우리 몸에서 세밀하게 저혈된 영양소 감지 체계를 교란할 수 있고 결과로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음식을 먹은 뒤에 혈액에서 당을 검출하면 뇌는 췌장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지시한다. 인슐린은 우리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 세포가 당을 없애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도우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노화함에 따라서 세포에서 인슐린을 검출하고 드리는 일을 하는 수용체는 반응성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은 정작 필요한 세포에 흡수되지 못한 채 혈액에 그대로 남아서 혈당에 돌면서 온몸을 손상시킨다. 이렇게 가량의 당의 단백질을 비롯한 거대한 분자를 손상시키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손상과 그에 수반되곤 하는 전신염증은 바로 제2형 당뇨병이 많은 노화 관련 질환들을 일으키는 한 가지 주요 위험 요인인 이유이기도 하다. 심혈관 질환, 암,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까지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알츠하이머까지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알츠하이머 병은 뇌가 서서히 퇴행하는 질환이며 치매의 60에서 80%를 차지한다. 중년에 걸리곤 하는 유전적인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전체의 3%도 채 안 된다. 더 흔한 유형은 산졸성 혹은 후기발병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으로 노화에 따른 변화들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대체로 약 65세부터 해가 지날수록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시작한다. 오전보다 2배 증가한다. 85세 이상의 거의 3분의 1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 알츠하이머 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수수께끼지만 과학자들은 환자들의 뇌에서 증표가 될 특징들을 찾아냈다. 이 증표들은 대부분에 있던 단백질의 변형과 관련이 있다. 대체로 알츠하이머 병은 환자들의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플라크, 타우라는 다른 단백질 등으로 된 신경섬유 매듭이 꽤 많이 축적되어 있다. 우리 연구실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실들은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에 있는 지지세포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후성 유전학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것도 알아냈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에는 노화세포가 많을 수 있다는 발견도 이루어졌다. 어떤 가설은 환자의 뇌에 있는 플라크와 매듭이 주변세포의 노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런 노화세포가 몹시 염증을 유발하고 유독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변세포의 축으로 손상을 입힌다고 본다. 아니면 세포들이 늙어감에 따라서 자연히 노화세포가 생겨나고 그런 세포들의 염증세포 신호가 플라크와 매듭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노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같은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이는 듯하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또 정수한 사람들이 많은 집안의 사람처럼 노화가 더 느리게 진행되는 이들은 일반 집단보다도 훨씬 더 늦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해서 치매에 걸리는 듯하다. 질병으로서의 노화. 이런 질병의 위험이 노화에 따라서 증가하긴 하지만 위험을 결정하는 것은 숫자 나이가 아니라 신체 나이다. 비록 내가 제시하는 통계의 대부분의 숫자 나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모두 인구 평균과 추세를 토대로 일반화했다는 점을 기억하자. 반면에 자신의 개인적인 질병 위험을 생각할 때는 생애를 몇 번 맞이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생물학적인 프로파일이 시간이 지나면 흐르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 최근 들어서 노화 연구 분야에서는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노화를 표적으로 삼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 개념이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비판자들은 대부분 노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즉 선택적인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노화와 우리가 아주 쉽사리 질병이라고 정의하는 만성 질병들, 암, 알츠하이머, 당뇨병, 심장병 같은 것은 둘 하나 이상의 생리학적인 체계들이 점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현 형태다. 이 모든 질병의 병리학적인 특성도
모든 이에게 나타난다. 설사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병인 플라크와 메드버님이 독자의 뇌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장담할 수 있다. 심장병과 동맥플라크, 전암세포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질병 상태는 사회적으로 도출된 개념, 또 우리가 어떤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서 써온 인위적인 속성들이다. 우리가 특정인들을 어떤 질병이라는 음주로 묶는 수단으로 택한 이 문턱에는 그 어떤 마법 같은 힘도 담겨져 있지 않다. 우리는 그저 현행 의료체계가 치료라는 관점에서 작동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에 앞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 따로 묶는 방법이 필요했을 뿐이다. 노화를 질병이라고 정의하려면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노화에 개입하는 것은 어떤 질병의 진행 과정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맞서는 행위로 보지는 말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표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의할 방법이 필요하다. 어떤 개입이 성공적인지 여부를 알 방법, 해당 치료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노화를 실제로 측정할 방법이 필요하다. 노화를